자, 우리 이번에는 또 계속 3과목을 볼 텐데요. 자, 이제 46번 보겠습니다. 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 솔직히 단순 암기들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런 게 하나씩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회계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과할 때 옳은 것은. 자, 회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조직 자체 내 어떤 자본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고객 만족도는 어때요? 고객 만족도하고 회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익과 연결된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획득률 및 유지율. 고객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것이 우리한테 돈으로 딱 연결됐다. 매출 장벽 기록이 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브랜드 자산도 이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측정이 될 뿐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매출하고 연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고객 생애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하고 연결된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3번의 매출액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난 거죠. 매출이 난 거가 회계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4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 과정, 이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뭐 이런 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런 건 나왔을 때 우리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과정 순서로 보면은, 자, 일단 조사 목적을 정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조사를 할 건지. 그쵸? 자, 다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조사를 설계를 하든지 다른 걸 해야지 바로 실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얘는 일단 틀렸어. 자, 정의를 했는데 실행 경우를 평가한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얘도 아니야. 자, 얘도 역시 조사 실시 아니야. 자, 일단은 세 가지가 줄어듭니다. 그럼 두 개가 남는데, 자, 조사를 설계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조사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만 했다고 바로 전략 수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전략을 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진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이 자격증 시험은 박스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방법이다. 그럼 양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수치나 많은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불확실한 특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여기에 첫 번째 힌트가 있네요. 뭐 당연히 앞날은 우리가 불확실한 문제니까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환을 한다.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패널 조사는 아니에요. 패널에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투사도 아니죠. 사례는 더더군 아니고. 일단 정답은 우리가 봤을 때, 델파이가 나올 것 같네요. 델파이가 개념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서로 교환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델파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각 기간에 일어난 변화를 추세를 예측한다. 우리 시계열 분석인데, 우리 시계열 분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이번에 생산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짠 하고 천대 만들까? 이런 거 없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현재 있는 기준을 두고, 뭐 2000년도, 우리가 2005년도로 가정을 했을 때 2001년, 1년, 2년, 뭐 땡땡땡 하고 2005년 기준으로 현재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의 판매량,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겠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얼마큼 팔렸는지 같은 기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예측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계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기업 내부의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때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아, 고객이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때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의 핵심을 얘기한다. 아, 결국 이제 기업이나 소매상이 이제 우리가 뭔가 제공한 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로열티는 아니죠. 자, 그리고 고객 마일리지. 우리 마일리지라는 건 우리 뭐 포인트 누적하듯이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로열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이제 서비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유무형의 어떤 자원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고객 불만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불만이 있는 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클레임을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쵸? 얼핏 보면은 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자, 공유 가치는 뭐예요? 공유 가치는 우리 조직원들이 모두 갖고 있는 서로가 가치나 밸류를 서로 공유하는 전사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고객이 느끼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전사적 고객 경험은 뭐예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한 거를 보고 느끼고 인지한 것을 우리가 우리가 제공한 것을 이것을 의도로 제공했지만 소비자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 전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이러한 고객의 경험을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읽어만 봐도 보통 답이 나오는 거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판매인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그냥 지문만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1번. 판매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한다.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당장은 일단 판매를 하지만 이 판매를 했을 때 나중에 고객이 호의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때 CRM적인 부분, 즉 고객 관계 관리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맞는 거죠. 판매 활동은 크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나눠진다.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고객도 와서 또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까지 두 가지를 같이 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인적 판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서 고객 1인당 접촉 비용은 높다. 왜? 다른 거는 뭐 그냥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사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인적 판매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들의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갑니까? 소비자들 만날 때 뭔가 들고 가자. 선물들. 뭐 예를 들어 보험회사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다 뭔가 들고 고객들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 비용과 그 세일즈맨 건당 한 건 할 때마다 주는 인센티브, 그 비용 때문에 1인당 접촉 비용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은 높지만은 개별적이다. 고객과의 어떻게 한다? 무슨 관계? 1대1 관계를 하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해서 꼬드기는 거죠. 판매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심도 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요. 근데 영업사원이 오면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막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주고 그렇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과 나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과거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요시하게 했다. 판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 판매 방식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 지금 이상하죠. 자, 과거에는 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는 자, 얘가 바뀐 거죠.
지금 현재 CRM의 방식이죠. 예전 같은 경우 어떤 기술적인 스킬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 많이 팔기만 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요. 잘만 만들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충성 고객이 되고 고객 관계 관리가 잘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과거였다? 말이 안 되죠. 현재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사원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보면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들의 역할이나 관리입니다. 영업사원은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개발, 확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개발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기본급으로 안 하죠. 보통은 건바이 건으로 간다든지, 자, 내가 한 만큼 그냥 처음부터 정말 뭐 기본급 조금 주고 인센티브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건당 얼마씩 주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타직종 업무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타직종 같은 경우 거의 사무실에 소속되거나 해서 눈치 보면서 일을 하지만 얘는 어때요? 물론 얘네들 매출에 대한 눈치는 보지만 그게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회사의 제품을 들고 하나의 회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무직에 비해서는 어떻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일 끝나면 거기서 바로 현지 퇴근하죠. 그렇죠?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 분야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세일즈맨이지만은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나도 결국은 그 회사 또는 그 그룹의 일원이잖아. 그럼 사무실 들어갔을 때 또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 사무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역할과 사무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둘이 상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영업사원이 확보한 고객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동료 영업사원들과의 협업을 위해 자주 공유한다. 자,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업사원이 확보한 고객 정보는 회사의 소유다. 자,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동료 영업사원들과의 협업을 위해 자주 활용한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요, 1대1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했다가 나중에 고객 정보를 위반하거나, 그쵸? 그런 정보보호법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내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됩니다. 자,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객관계 관리의 중심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CRM이 나왔네요. CRM 보겠습니다. 자,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신규 고객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증대. 2번 먼저 볼게요. 고객 수명 주기를 관리한다. 고객 수명 주기를 관리한다는 건 고객 관계 관리랑 일치하죠. 데이터 마인을 통해서 고객을 분석한다. 아, 우리가 고객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가고 있어요.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고객 유지가 되면은 시장 점유율은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고객 관계 관리 중심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다 뭐예요? 고객에 대한 분석이에요. 고객 가치예요. 그렇죠? 고객 가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얘는 뭐예요? 오로지 새로운 고객만을 뽑고 이익만을 추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셔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묻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오로지 고객 확보, 이익의 증대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1번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말하고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제조업체 만드는 메이커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 즉 소매상이 되겠죠. 그 소매상이 가격을 책정하게 한다. 그래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상품가를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사실은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감이 와요. 예전에도 많이 이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서 가격을 표시한다. 그리고 할인해주는 기존의 할인 판매,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가격 정책. 아무래도 이제 보통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애누리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 팔 때 얼마 하면은 깎아주세요. 그래서 깎아주죠. 그럼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어때요? 남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분명히 있어.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EDLP나 단위 표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스죠. 오픈 프라이스는 폐단, 즉 이런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서 가격을 표시해서 가격 경쟁 간다고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가격 경쟁이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물건 팔아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오픈시키는 거예요, 가격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5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대폭 떨어뜨린다. 고객을 유인한다면 방문한 고객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자, 유명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대폭을 인하시킨다. 그럼 일단 사람들이 혹하죠. 그럼 당연히 고객을 유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방문한 고객에 대해서 판매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자, 묶음이라는 거 흔히 말하는 우리 번들형이라고 하죠. 뭐 라면이나 과자나 우리 묶음 같은 거 보셨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분 가격은 우리 뭐예요? 우리 이중 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기본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 금액이 붙는 거예요. 뭐 택시 같은 경우 기본 요금에 거리당 미터당 100원, 200원 올라가듯이, 또는 뭐 전화 요금 그렇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하여간 2개씩 붙는 게 있어요. 기본에다가 추가 요금 붙는 방식을 이분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로스 리더 가격 결정. 자, 로스 리더. 리더예요. 뭔가 이끄는 거예요. 즉,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소비자들이 일단 끌어모으는 거예요. 일단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이걸 판매랑 연결시키느냐를 보는 게 3번입니다. 자, 포획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제품하고 종속제품. 이거 사실 4번도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다른 말로,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말로는 하면요. 종속제품 가격 결정이에요. 즉, 주제품은 가격이 적은데요. 보조적인 제품, 역할하는 제품의 가격이 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면도기 자체는 저렴하게 팔아요. 남자분들, 그렇죠? 면도기 자체는 저렴하게 파는데 그 면도기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면도날을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면도기는 저렴하게 샀지만은 면도날은 어때요? 그 회사에서 그래 우리 거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울미와 겨자 먹기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품은 저렴하게 하고 종속제품은 비싸게 한다. 포획 가격 결정 또는 종속제품 가격 결정. 시험에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포획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단수 결정은 우리 저거죠. 그 숫자가, 금액의 숫자가 짝수가 아닌 홀수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앞에 5자리 숫자를 9,900원. 우리 9,900원짜리 횟집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 케이블 TV 보면은 바지, 남자 바지 3장에 39,900원, 한 4만원인 거를 100원이나 1,000원 빼가지고 되게 저렴한 것처럼 숫자 하나가 4에서 3으로 줄어들면 사람이 어때요? 되게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정확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느낌도 줍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심리적 가격 결정이다. 사람 심리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단수 가격 결정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5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단품 관리 이론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 진열량을 판매량에 비례하게 하면은 상품의 회전율이 일정화된다. 그래서 품목별 재고의 수평적인 감수가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자, 우선 정답을 보면은 이게 5번입니다.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 품목별의 진열량을, 이제 품목별로 이제 진열량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건 많을 수 있고요. 어떤 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량에 비례하게 하면 상품의 회전율이 일정화된다. 아무래도 잘 팔리는 거는 또 많이 놓고, 그렇죠? 안 팔리는 건 적게 놓으면 어때요? 어차피 나가는 그 회전되는 횟수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말 많이 나오는 거죠. 풍선 효과라고 해서.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때요? 나머지 한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배를 쳤으면은 힙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재개발됐을 때 딴 데 가서도 또 불법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풍선 효과죠. 자, 카테고리 관리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뭐 품목별 진열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지만 거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 카테고리별로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뒤에 내용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2080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말씀드렸죠. 20%의 이익을 그 고객이 80%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는 8020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A등급은 뭐예요? 제품의 품목수는 적지만 가격이 많은 것. 높은 거. 그리고 이제 B는 중간이고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품목은 참 많지만 가격은 저렴한 거. 그러니까 보통 코틀러 교수가 말씀하신 제품의 분류에서는 편의품에 속하게 되겠죠. A등급은 말 그대로 최고급이죠. 전문품에 속하는 거죠. 물건 품목은 별로 없으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불입, 채찍 이론이라고 하죠. 채찍 이론은 결국 저거죠. 우리가 SCM에서 나오는데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써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였어. 별로여서 내가 그냥 채찍을 이제 소비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쳤어요. 근데 채찍이나 이런 게 어때요? 리듬 체조할 때 그런 봉이나 보면요. 처음에는 손잡이는 살짝 쳐도 이게 갈수록 파동에 의해서 어때요? 커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자한테는 뭐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야. 소비자는 그냥 이거 요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는데라고 한번 탁 치면은 이게 퍼져서 흔히 말하는 우리 와전된다고 하죠. 말들이 중간에 막 이거 붙고 저거 붙고 막 서적이 붙어서 공급자한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왜곡입니다. 말이 왜곡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5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제 구매 동기. 이제 소비자 행동증에 관련된 겁니다. 자, 볼게요. 소비자는 구매 동기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와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그쵸? 사람은 내가 구매할 때 부정적인 건 당연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때,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로만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긍정적인 건 바라지도 않아. 즉, 부정적인 걸로 가는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기억, 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제품의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 싶은 동기. 이거는 일단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은 보겠습니다.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해 놓으려는 제품.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중에 부족함이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나한테는 부정적인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그 부정적인 것을 미리 어떻게 한다?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고 구매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이 되죠. 제품 사용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거잖아. 얘는 아니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싶다. 그쵸? 그렇게 되겠죠. 얘도 역시 긍정적인 걸 요구해요. 하지만 미음을 보면 현재 내가 당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탐색한다. 결국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려고자 하는 거죠. 그쵸? 1번 뭐 답이 나오죠. 그쵸? 자, 박스만 컸지 별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니은과 미음은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니은, 미음이니까 56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